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높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럴 때는 뉴스를 더 많이 보거든요. 딴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많이 보고 어떤 시세적인 것도 확인을 더 많이 해요. 더 자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제 두 번째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자, 누군가가 지금 사람들이 심리에 관해서 이 지금 글을 하나 올렸어요. 트위터 상에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누구나가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이 $10,000가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나는 $8,800가 되면 나는 과감히 비트코인을 살 거야. $8,800가 만약 되면 $7,800에 나는 과감히 매수를 할 거야. 그리고 또 막상 이게 $7,800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 $7,200 가서 나는 살 거야 라고 외치죠. 근데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결국 갑자기 급등을 해서 $8,800까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갑자기 막 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모두가 막 이 시장 떠나겠다, 막 무슨 특정 코인을 막 블레임하고 막 이럴 때, 그때가 사실은 인간 지표를 보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수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7,600대에 계속해서 이제 사이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트위터 차티스 같은 경우는 $7,300가 마지막 노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보실 때는 조금 더 폭을 좀 약간 텀을 좀 두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어떤 분명히 그 구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좀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아까 전 영상에서는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그 관계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되게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전 영상에서 못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막 오르면 상승률이 되게 크면 막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데 나머지 알트코인은 다 죽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와 똑같냐면, 삼성이 반도체나 모바일 폰에 있어서는 독보적 1위인 건 사실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있어. 삼성물산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삼성물산에서는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나 발전 플랜트 건설에 관한 특출한 어떤 그 특징적인 개성화된 그 기술에 관해서는 삼성물산이 가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은 반도체를 잘 만들어. 그러나 LG전자가 백색가전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야. 현대도 마찬가지야.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어. 아, 나도 돈 좀 벌어보겠다. 근데 그렇다고 현대자동차를 이길 수 있을까요? 현기아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비트코인이라고 치고, 삼성이 오뚜기가 지금 하고 있는, 농심이 하고 있는 뭐 레토류 식품 아니면 뭐 라면 산업, 그런데 뛰어들어. 그러면 농심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신라면의 아성을 삼성이 라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제 첫 번째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복잡 다단한 이 모든 산업업계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큰 경제 체제를 만드는 거지, 뭐 비트코인만 생존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도 내려가니까 비트코인만 뭐 살아남는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또 웃긴 거는, 자, 그래서 어쨌건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XRP 리플코인에 관해서 요즘에 립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왜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RP가 지금 모멘텀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많은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되게 흥미롭게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언급을 하거든요. 시세는 물론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요 근래 일주일 전부터 계속 립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뉴스를 되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걸러서 봐야 돼, 필터링해서 걸러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블록이라든가 지금 보면 많은 매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낸스가 그 상하이에 사무소 개설을 했는데 그게 경찰들이 진입해서 바이낸스가 폐쇄됐다. 그래서 바이낸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매스미디어 여기저기 막 떠들어. 그런데
창펑자오가 직접 언급을 했죠. 경찰들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왓더 뻥맨이라고 딱 한 거야.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하나에 우리 같은 대중들은 오른쪽으로 갈 사람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흐름의 폭은, 이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거는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진핑이 얼마 전에 발언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페이크적인 뉴스가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뉴스를 다시 되새김해서 대중들을 다시 혼동을 일으키는, 그렇게 지금 복선을 깔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림이라고 그냥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줄기의 변함이 없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미국 위주로 된 뉴스인데, 자 보시면 IC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죠. 자, 그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 회사가 되는 데가 ICE예요. 근데 얘네랑 같이 움직이는 데가 벡트야. 아마 아실 거예요. 벡트 거래소는 사실 알고 보면 피지컬한 어떤 그거에 관한 것만 선물 시장을 오픈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얘네가 12월 9일날 벡트 비트코인 USD, 그러니까 달러 현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선물 시장을 개방을 할 거래요. 12월 9일날 이거를 싱가포르에서 또 하기 시작을 한대요.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큼. 근데 제가 계속 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환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기관이나 거대 자금들은 계속 본인들의 인프라나 어떤 그 핵심 역량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어. 문어발처럼. 상품 출시를 선물부터 옵션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시작해. 거기다가 달러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과연. 자,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쿼터 4니까 쿼터 3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논 크립토 헤지 펀드에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암호자산 시장하고 암호화폐 산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데서 들어온 돈이 본인들의 이번에 쿼터 3에 들어온 돈의 84%야.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돼 있었던 많은 펀드들이 이번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 노출 후 해치 펀드가 증가했다. 그런 일이 왜 있었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계다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코인 트러스트 GBTC에 대한 양식 10의 등록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식 10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세계다 제출을 했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의미심장한 아마 포인트로 아마 정점이 아마 찍힐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세계에서 승인이 난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유입의 84%는 디지털 자산 노출을 원하는 바 비암호화폐 해치펀드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벌써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관심 없는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들도 지금 GBTC에 투자돼가지고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 10이 세계에서 승인이 어떻게 나냐에 관해서 향후 ETF하고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해서 그리고 이런 매스미디어사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자,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그리고 호라이젠이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고 스텔라 루멘이 있고 XRP가 있고 G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 안 두는 코인도 아마 여기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이 코인들을 왜 여기 포트폴리오에 넣었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비트코인 80%, 나머지 20%가 알트코인인데 그 20% 중에 가장 많은 게 이더리움, 그 다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나머지 어떤 그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코인들이 다 나눠 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이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뉴스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 뉴스를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큰 맥락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뭐 만든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바로 일주일 전, 한 달 전만 해도 뭐 승인 내주면 안 된다. 은행 다 망한다. 그리고 중앙은행들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막 뭐 프랑스부터 전 세계에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는 어떤 그런 금융 회사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국가들이 G7부터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딱 나왔네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인정하겠다. 이게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증권법에 그 하에 두겠다. 그 밑에 두겠다. 그 얘기인즉슨 인정한다는 얘기야. 결국엔 리브라 코인을. 자, 리브라 코인은 현행법에 따라서 확실히 안전하다. 가르시아는 2019년에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에서 리브라와 기타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명백히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이 법안은 법령을 명확하게 하여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모호성이 있을 때가 가장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보다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합니다. 증권법 아래에다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제도권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중국이 CBDC, PBOC에 관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SNS 그 영역을 미국이란 나라에서 버리지 못하죠. 결국엔.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역을 분명히 공고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가 다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쇼였다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번에 코인 마켓캡의 그 암호 자산의 가격의 지수를 웹사이트 상에 그냥 등재를 시킨대요. 야후 파이낸스가 어디예요? 야후가 누구 회사일까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사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예요. 전 세계에 있는 뭐 구글이나 뭐 어떤 그런 회사보다 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면에서 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에 야후하고 보면 라인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제 합병한 어떤 그런 형태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시너지가 발휘되는 거는 분명히 다음에 차후에 네이버하고 다시 연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연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미심장한 게 거기다가 이거를 올린대. 코인 마켓캡에 이 암호자산 가격을 그냥 올린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야후 파이낸스의 암호화면은 118개의 암호화폐를 보여줍니다 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태계를 잘 파악 못하는 상태에선 야 알트코인 다 죽는다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러면은 보세요. 야후 파이낸스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주된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거는 누구의 의견이 가장 지배적일까요? 결국엔 손 회장님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후 같은 경우 되게 오래됐어요. 소프트뱅크에서 야후의 어떤 야후를 만들어가지고 야후의 지분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한지 다른 여타 기업들을 손아귀에 넣은 것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소프트뱅크에서 이거를 이제 보유한 지가 야후 같은 경우. 근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비트코인 캐시, USDT 이런 것뿐만 아니라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수 출시일로부터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암호화폐를 포함을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과연 왜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다가 갑자기 이 지수를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본에서 뭔가 움직임이 분명히 소뱅하고 하고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뭐 차후 오피셜한 뉴스가 점진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번 영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카나안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메인이 전 세계 그 비트코인 채굴 업장에 채굴 어떤 그 회사 중에 1위, 그리고 넘버 2가 카나안이에요. 두 개 다 중국 업장이야. 근데 보면은 카나안이 이번에 나스닥의 IPO가 성공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이게 어저께 밤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나스닥에 카나안이 상장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뉴스들, 사진들이 여기저기 막 떠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그 어떤 그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데이터 쪼가리? 그게 무슨 뭐 돈이 돼. 근데 비트코인의 채굴하는 그 회사가 나스닥이라는 회사에, 나스닥이라는 어떤 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사실은 이정표를 찍은 거예요. 암호화폐 산업에 이정표를 찍은 거예요. 그거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진짜로 한 발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보다 그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어. 왜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값어치가 없다 판단했을 때 나스닥에서 과연 이 회사를 과연 상장을 시켜줬을까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급상승을 한다면 이 IPO에 성공한 이번에 카나안이라는 이 회사의 값어치도 기하급수적으로 향후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IPO를 이미 신청해 놓은 비트메인이라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IPO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여파는 카나안이 상장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더 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왜 근데 나스닥이라는 데는 왜 기존에 없었던 산업인 이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왜 상장을 시켜줬을까요? 앞으로 이 산업이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서 본인들이 이미 생각하는 그림이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굴 업장을 상장을 시켜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덱스 지수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코인 인덱스 지수를 제가 나스닥에 등재된 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덱스 지수가 히스토리가 쌓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지지 기반이 돼야 거기서부터 다시 파생 상품이 다시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카나안이 먼저 상장이 되고 비트메인이 상장이 되고 또 다른 산업군이 상장이 된다면 그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인덱스 지수를 또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파생 상품을 또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에서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이 어떠느니, 뭐 마이너가 어떠느니, 뭐 비트코인이 어떠느니, 온 도시 전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레이저 쇼? 어떤 이 조명 파티? 이런 거를 이 나라 자체에서 한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중국에서 폐쇄적으로 암호화폐 어떤 비트코인에 관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실제로 했었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 쇼를 이 사람들이 진짜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커다란 맥락에서 보셔야지, 뭐 기자들이 마침표 하나를 어떻게 쓰고 반대로 쓰거나 그거에 현혹되거나 노란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끝난 게임이야. 카나안이 나스닥에 상장됐다. 이정표를 사실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GBTC 양식 10이 미국 세계에다 승인이 난다.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통과된다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없었던 산업, 기존에 없었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만 확신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 마지막 개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특정 코인을 뭐 찬양하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특정 코인 업체랑 뭐 결탁해서 제가 뭐 그걸 소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 그 핵심이 되는 뉴스는 어쨌든 가장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본 뉴스는 오늘 딱 본 게 카나안 나스닥에 입성했다. 어쨌든 주식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모든 코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어떤 회사들이, 일반적인 회사들도 IPO가 상장되면 그 다음서부터 그 가격은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어쨌건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암호화폐 장세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밤하고 내일을 기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